당신은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겨울의 찬바람을 느낄 때 그 차가움이 사실 지구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은 남극의 보스토크 기지다. 그곳은 어떤 인간 거주지로부터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주변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빙원이 펼쳐져 있고 공기는 희박하며 바람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1983년 7월 21일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영하 89.2도의 극단적인 저온을 기록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구 표면에서 측정된 가장 낮은 온도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공기에 노출된 피부가 몇 분 안에 동상에 걸리기 시작하고 호흡조차 어려워진다. 들이마시는 공기가 폐에 통증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의 추위일 뿐이다. 만약 당신 이 지구를 떠나되 기권을 벗어나 행성과 행성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간다면 영하 89도라는 극단적인 온도조차 단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간 공간의 평균 온도는 영하 270.45도다. 과학적 단위로 표현하면 2.7켈빈이다. 켈빈은 온도의 절대 단위이며 입자의 운동이라는 본질에서 온도를 정의한다. 0켈빈은 절대 0도이며 물질 속 모든 입자의 운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다. 이것은 우주에서 어떤 물체도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다. 그리고 우주의 평균 온도는 이 절대적인 끝점보다 단지 2.7도 높은 수준일 뿐이다. 이것은 어떤 특별히 추운 구석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평균값이다. 지구에서 출발해 어느 방향으로든 비행하고 대기권을 통과하고 지구 자기장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고 행성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태양계를 벗어날수록 당신은 점점 이 숫자에 가까워진다. 2.7켈빈.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추위다. 누군가는 이 온도를 비교로 설명하려 했다. 절대 0도는 모든 분자의 운동이 멈춘 상태이며 2.7켈빈은 입자가 여전히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완전한 정지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일 뿐이다. 지구의 최저기온과 우주의 평균기온을 같은 그래프에 놓으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지구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추위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우주가 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온도의 본질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상생활에서 온도는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냉장고를 열면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밀려온다. 부엌에 들어가면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온다. 금속 책상을 만지면 같은 실내 온도에서도 나무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온도는 직관적인 감각이며 삶의 모든 세부에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온도의 정의는 매우 정확하고 동시에 매우 아름답다. 온도는 입자 운동 속도의 표현이다. 정확히 말하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표현이다. 뜨거운 물 한 컵을 상상해보자. 컵 안의 물 분자들은 빠르게 진동하고 이동하며 서로 충돌하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한다.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는 더 빠르고 충돌은 더 격렬해진다. 당신이 손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물 분자들이 손의 피부세포를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물에서 피부로 전달한다. 그래서 피부는 뜨거움을 느낀다. 이것이 열전도의 기본 원리다. 입자 간 접촉과 충돌을 통해 에너지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제 이 장면을 우주 공간으로 가져가 보자. 성간 공간의 입자 밀도는 매우 낮다. 지구 대기층은 해수면에서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25조 000개의 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숫자는 이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만 우리가 호흡하고 기후가 작동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성간 공간에서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원자 하나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그보다도 더 적다. 하나의 입자 25조 000개의 입자와 비교하면 극단적인 차이다. 이 차이는 우주 공간에서 입자 간 충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돌이 거의 없다면 전통적인 의미의 효율적인 열 전달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온도가 2.7켈빈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무언가가 당신을 춥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배경 복사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열은 물질 속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된다. 첫 번째는 전도다. 물질이 직접 접촉해 열이 전달된다. 불 위에 놓인 철냄비가 뜨거워지는 것은 전도다. 두 번째는 대류다. 유체의 순환이 열을 이동시킨다. 난방기에서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순환하는 것은 대류다. 세 번째는 복사다. 전자기파를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며 매질이 필요 없다. 태양빛이 진공을 가로질러 지구에 도달하는 것이 복사다. 우주 공간에서는 전도와 대류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입자가 너무 적어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복사만이 공간에서 유효한 열 전달 방식이다. 이것은 우주선 설계가의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는 지 설명해준다. 우주에서 물체의 온도는 얼마나 많은 복사를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복사를 방출하는지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 태양을 향하면 복사가 대량으로 들어와 온도가 빠르게 상승한다.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에 들어가면 열이 계속 방출되어 온도가 빠르게 내려간다. 공기도 없고 바람도 없고 완충장치도 없다. 오직 두 힘의 직접적인 대립만 존재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우주의 어떤 지역에서는 기체 온도가 100만 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하 사이의 뜨거운 기체가 그렇다. 하지만 밀도가 극도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고온 기체가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열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온도가 높다고 해서 열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열량은 온도와 물질의 양이 함께 결정한다. 입자 하나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는 매우 적다. 그래서 우주 공간은 동시에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다. 이 겉보기에는 모순된 사실은 온도와 열량의 차이를 이해하면 완전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국제우주정거장 이 지구를 도는 궤도 높이는 약 408km다. 이 거리는 멀지 않게 들린다. 자동차로 간다면 대략 4-5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지구 대기권의 보호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곳이다. 그곳에는 공기도 없고 바람도 없고 어떤 완충장치도 없다. 오직 진공과 복사만이 존재한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초속 약 7.7km의 속도로 비행하며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돈다. 이는 우주비행사들이 하루에 16번의 일출과 일몰을 경험한다는 의미다. 매번 햇빛이 비치는 영역에서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갈 때마다 온도는 극적으로 변화한다. 태양을 향한 면의 온도는 섭씨 12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는 끓는 물의 온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뜨거운 수준이다. 반면 그림자 쪽 면의 온도는 빠르게 영하 170도까지 떨어진다. 두 면 사이의 온도 차이는 거의 300도에 달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단지 수십 센티미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다. 전이 과정도 없고 완충도 없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온도 절벽이다. 우주유영을 할 때 우주비행사들이 입는 우주복은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단일의 복 중 하나. 이 우주복은 두 극단 사이에서 인체를 보호해야 한다. 단열층은 외부 온도 변화가 내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고 내부에는 온도 제어 시스템이 있어 우주비행사를 편안하게 유지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태양 복사를 반사하여 과열을 방지한다. 완전한 우주 유영용 우주복은 약 130kg의 무게를 가지며 제작 비용은 120만 달러 이상이다. 수십 가지 재료와 수천 개의 부품이 사용된다. 달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더 극단적이고 더 직관적이다. 달에는 대기층도 없고 자기장도 없다. 열을 저장할 수도 없고 대류를 통해 열을 재분배할 수도 없다. 달의 자전주기는 27.3일이다. 즉 달의 하루는 지구 기준으로 27일이 넘는다. 태양을 향한 면은 2주 동안 계속 햇빛을 받으며 온도가 섭씨 127도까지 상승한다. 그리고 밤이 오면 같은 2주 동안 온도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진다. 2주 낮, 2주 밤, 같은 장소, 같은 바위가 단지 태양이 비추는지 여부에 따라 300도 이상의 온도 차이를 겪는다. 이러한 냉열순환은 대가가 있다. 달 표면의 암석은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는 열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부서져 매우 미세한 가루가 되었다. 이것을 달토양, 즉 레골리스라고 부른다. 이 달토양은 매우 특별하다. 풍화작용이 없기 때문에 입자 하나하나의 가장자리가 매우 날카롭다. 아폴로 달 탐사 우주비행사들은 귀환 후
이 미세한 가루가 장비에 심각한 마모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지어 우주복의 틈새로 침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우주선을 썰 개할대 엔지니어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추진력도 생명 유지도 아니라 열 관리다. 국제우주정거장에는 정밀한 열제어 시스템이 있다. 외부에 펼쳐진 대형 방열판은 총 면적 약 1700제곱미터로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열을 우주로 방출한다. 정거장 전체는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의 단열 재료로 덮여 있다. 내부에는 액체 암모니아 순환 파이프가 있어 장비가 밀집된 지역에서 열을 가져와 방열판으로 전달한다. 이 시스템이 없다면 공간 정거장 내부의 전자장비와 우주비행사들이 만들어내는 열은 빠져나갈 곳이 없다. 진공은 거의 완벽한 단열체다. 능동적인 방열이 없다면 열은 계속 축적되고 온도는 계속 상승한다. 엔지니어들은 모든 방열 시스템이 꺼질 경우 며칠 안에 국제우주정거장 내부 온도가 생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도 각자의 열 관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은 낮에는 섭씨 43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진다. 자전이 매우 느려서 수성의 하루는 지구 기준 176일이다. 낮과 밤이 모두 매우 길어 온도 차이가 더욱 극단적이다. 이제 우리는 매우 기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배경 온도는 2.7켈빈입니다. 이 숫자는 무작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우주가 원래 이렇게 차갑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온도에는 매우 구체적인 기원과 역사,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137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뱅이 발생한 순간 우주의 온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빅뱅 발생 후 최초 1초 동안 우주의 온도가 100조 섭씨도 이상이었다고 추산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에너지로만 구성된 상태였으며 원자도, 분자도, 심지어 안정적인 기본 입자조차 없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될 겨를도 없었으며 원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주 전체는 불투명하고 고에너지인 플라즈마 탕과 같았고 광자는 자유롭게 전파될 수 없었으며 수시로 주변 입자에 흡수되고 산란되었습니다. 이후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팽창은 냉각을 가져왔습니다. 고압가스가 가득 찬 용기를 열 때 가스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팽창도 유사한 물리 원리를 따릅니다. 공간이 확장되면서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는 부피에 분산되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면서 온도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빅뱅 이후의 최초 몇 분의 우주 역사상 가장 격렬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었고 이후 결합하여 헬륨 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75%의 일반 물질은 수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고 25%는 헬륨을 형성했으며 지극히 적은 양의 리튬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율은 오늘날까지도 우주 속 일반 물질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주의 양성자와 전자는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기에 결합할 수 없었습니다. 갓 형성된 원자는 주변의 고에너지 복사에 의해 즉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가 양성자 주위를 돌며 수소 원자를 형성하려 할 때마다 고에너지 광자가 나라와 충돌하며 이를 깨뜨렸습니다. 원자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000켈빈이라는 온도에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입자의 운동은 느려졌고 광자의 평균 에너지도 원자를 깨뜨리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양성자와 전자는 마침내 결합하여 최초의 안정적인 수소 원자들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짧은 수만 년 사이에 수많은 자유 입자 상태에서 안정된 원자 상태로의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건을 물리학자들은 재결합, 리캄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엄밀한 의미에서 전자가 양성자와 처음 결합한 것이 다시 결합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우주는 불투명한 안개 덩어리와 같아서 광자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었고 마치 짙은 안개 속의 빛처럼 자유전자들에 의해 항상 산란되었습니다. 원자가 형성된 후 이 안개가 걷혔고 광자는 처음으로 우주를 자유롭게 전파하며 모든 방향으로 흩어져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광자들이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의 기원입니다. 당시 이 광자들의 온도는 3000켈빈에 해당했으며 주황빛의 가시광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늘 전체가 균일하게 주황색 빛을 내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광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주 자체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했습니다. 빛은 팽창하는 공간 속에서 전파되며 파장이 끊임없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적 적색편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파장이 길어질수록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집니다. 137억 년의 팽창을 거치며 당시의 가시광선은 마이크로파로 늘어났고 파장은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 밀리미터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온도는 3000켈빈에서 2.7켈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복사는 현재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며 모든 방향에서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관측됩니다. 1964년 미국 벨 연구소의 천문학자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뉴저지에 위치한 대형 호원 안테나를 테스트하던 중 설명할 수 없는 배경 잡음을 항상 수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잡음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고 방향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았으며 알려진 그 어떤 천체 신호원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원인을 점검했습니다. 전선 접촉 불량인가 제외되었습니다. 인근 도시의 무선 전파 간섭인가 제외되었습니다. 장비 자체의 문제인가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안테나 안에 비둘기 한 쌍이 살고 있으며 비둘기 배설물이 안테나 내벽을 덮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비둘기를 쫓아내고 배설물을 청소한 뒤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잡음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후 프린스턴 대학의 한 물리학자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 잡음이 지구나 태양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방역, 균일하고 일정하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빅뱅이 오늘날까지 남긴 배경복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발견으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후시오 B위성은 1992년 최초의 정밀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 전천지도를 작성했고 이 배경복사가 완전히 균일하지 않으며 그 안에 극도로 미세한 온도 변화, 온도 장락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10만 분의 1도 이내였습니다. 바로 이 미세한 변화들이 초기 우주의 물질 밀도가 미세하게 불균일했음을 나타내며 이후 중력의 작용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단, 그리고 우주의 거대 구조를 형성한 것입니다. 우주 마이크로 파 배경복사는 빅뱅 이후 우리에게 남긴 한 장의 사진입니다. 1370억 년 전 우주 탄생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촬영된 사진입니다. 시야를 조금 떠넓혀서 우주 전체의 온도 분포를 살펴봅시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5500섭씨도이며 핵심 온도는 1500만 섭씨도에 달합니다. 태양은 거대한 핵융합 반응로이며 매초 6억 2천만 톤의 수소를 6억 1600만 톤의 헬륨으로 전환합니다. 남은 400만 톤의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인 이 mc2달러에 따라 에너지로 전환되어 빛과 열의 형태로 사방으로 발산됩니다. 이 에너지는 매우 거대하여 지구는 그중 20억 분의 1만을 전달받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모든 생명 형태를 지탱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태양을 탁구공 하나 크기로 축소한다면 동일한 비율에 따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1160km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1160m가 아니라 1160km입니다. 이 탁구공에서 저 탁구공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 사이는 전부 절대 0도에 가까운 차가운 진공뿐입니다. 우주에는 확실히 많은 은하, 많은 항성, 많은 행성이 존재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 은하는 평균적으로 10억 개에서 수천억 개의 항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이미 인간의 직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은하와 은하 사이, 항성과 항성 사이, 우주 부피의 대부분은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서극도로 텅 빈 구역을 우주 공동, 보이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들은 진정한 허무이며 거의 어떠한 은하도, 어떠한 항성도, 어떠한 가시 물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가장 큰 우주 공동은 2007년에 발견된 목동자리 공동으로 직경이 10억 광년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광년은 9조 4,600억 킬로미터와 같으며 이 숫자에 10억을 곱하고 다시 직경을 곱하면 그것은 끝도 없이 넓고 순수한 2.7켈빈에 가까운 어둠입니다. 우주 공동의 우주 전체 부피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즉,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이처럼 거의 아무것도 없고 온도가 2.7켈빈으로 유지되는 진공입니다. 모든 은하, 모든 항성, 알려진 모든 생명은 남은 10%에서 20%의 공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 고항성 자체는 온도가 매우 높지만 그들이 둘러싼 공간에 비하면 그 부피는 미미합니다. 만약 우주 전체를 관찰 가능한 모형으로 압축한다면 모든 항성 내부의 고온 구역을 합친 것이 우주 전체 부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극히 0에 가까운 숫자일 것입니다. 수치는 이렇습니다. 항성 내부의 고온 물질이 우주 전체 부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 즉 1 뒤에 0이 28개 붙는 수치분의 1입니다. 따뜻함이란 우주에서 지극히 귀한 현상입니다. 또한 따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하 사이에는 뜨거운 가스가 존재하며 온도가 100만 섭씨도 혹은 그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뜨겁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가스들의 밀도는 극도로 낮아서 1세제곱미터당 입자가 단 몇 개뿐일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높다는 것이 실제 열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환경에 얼음 한 덩어리를 놓아둔다면 주변 가스의 온도는 매우 높지만 입자 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초당 얼음 표면에 충돌하는 입자 수가 지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얼음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얼음이 복사를 통해 소실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작습니다. 얼음은 녹지 않으며 오히려 복사 냉각을 통해 우주 배경 복사와 평형을 이루는 2.7켈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식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온도와 엘량이 분리된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우주의 2차 가온 배경 아래에서 지구의 존재는 유독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섭씨 15도입니다. 이 온도는 인류에게 너무나 평범해서 외출할 때 특별히 두꺼운 옷이 필요 없고 물은 액체 상태여서 마시거나 수영을 할 수 있으며 농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섭씨 15도는 일련의 조건들이 정교하게 맞물린 결과이며 그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이 온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가 태양계의 거주 가능 구역, 골디락스 존 내에 정확히 위치하게 합니다. 표면의 액체 상태에 물이 전부 증발해버릴 만큼 너무 가깝지도 않고 행성 전체가 얼어붙을 만큼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2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평균 온도는 영하 60도에 불과합니다. 비록 과학자들이 화성에도 과거에 액체 상태에 물이 흘렀던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발견했지만 현재 표면에 안정적인 액체 상태의 물은 없습니다. 금성은 태양에서 1억 8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어 지구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치대로라면 거주 가능 구역 안에 있어야 하지만 금성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금성에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층은 극단적인 온실 효과를 일으켜 태양 복사열을 거의 전부 가두고 방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성 표면 온도는 섭씨 465도의 달의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이며 낮과 밤, 적도와 극점을 가릴 것 없이 온도가 이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통제 불능 상태의 온실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자 인류가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조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층입니다. 지구 대기층의 두께는 약 100km이며 대기 질량의 98%가 최하단 30km 범위 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밀도는 고도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지만 이는 지구의 온도 조절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및 기타 온실가스들은 태양 복사의 일부를 지구 표면 근처에 머물게 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를 대기층이 없을 때보다 약 섭씨 33도 높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이고
대부분의 해양은 얼어붙으며 액체 상태의 물은 기본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대기층은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열량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대기순환과 해류를 통해 열량은 적도에서 양극단으로 천천히 전달됩니다. 적도 지역은 양극단보다 훨씬 많은 태양 복사를 흡수하는데 만약 이 열전달 시스템이 없다면 적도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양극단은 점점 더 추워질 것입니다. 생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까지 온도 차이는 끊임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열전달 시스템 덕분에 지구의 온도 차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로 유지되며 달처럼 섭씨 300도에 달하는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자기장 또한 존재합니다. 지구 내부의 액체 상태 철과 니켈 지액이 고속으로 회전하며 지구 전체를 덮는 자기장을 생성하는데 자기장의 영향 범위는 지구 표면에서 65,000km 밖까지 뻗어나갑니다. 이 자기장은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태양풍을 굴절시켜 밀어냅니다. 태양풍은 태양에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고에너지 대전 입자 흐름으로 속도가 초당 400에서 800km에 달합니다. 만약 이 입자들이 지구 대기층을 직접 타격한다면 연마기처럼 대기층 상부를 천천히 깎아낼 것입니다. 화성은 그 반대의 사례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초기에도 자기장이 있었고 대기층과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약 40억 년 전 화성의 자기장이 약해지다 사라졌고 태양풍이 화성 대기층을 직접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화성 대기층의 두께는 지구의 약 1%에 불과하여 행성의 온기를 거의 보존할 수 없고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를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목성 또한 묵묵히 지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구 질량의 318배에 달하는 이 거대 행성은 강력한 중력으로 태양계내를 떠도는 수많은 해성과 소행성을 포획하거나 궤도를 변경시켜 그것들이 내행성계의 행성들과 충돌할 확률을 줄여주었습니다. 1994년 슈메이커레비 9호 해성이 목성 중력에 의해 찢겨 파편들이 차례로 목성에 충돌했을 때 지구 직경보다 큰 충돌 흔적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 해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달의 존재 역시 지구의 안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안정시켜 화성처럼 0도에서 60도 사이로 크게 요동치는 대신 약 22도에서 24도 사이에서 천천히 변화하게 합니다. 지구 자전축의 안정은 사계절의 규칙성을 보장하고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방지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더해져 비로소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따뜻한 지구가 구성되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온기는 핵융합에서 비롯됩니다. 항성이 수소 원자를 압축하고 융합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초당 약 6억 2천만 톤의 수소를 연료로 태우며 약 400만 톤의 물질이 완전히 에너지로 전환되는 수치에 달하는 열량을 방출합니다. 태양은 이미 46억 년 동안 타올랐으며 그 수소 연료는 앞으로 약 50억 년 정도를 더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주의 서항성 이형성은 약 1000억 년 전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우주의 가스구름이 대량으로 붕괴하며 새로운 항성들을 형성했고 매년 새로 태어나는 항성의 수는 오늘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정점의 시기에 우주는 매년 약 수백 개의 새로운 항성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항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소가 점차 소모되고 다시는 핵융합에 참여할 수 없는 항성의 잔해 속에 갇히게 되면서 신성의 형성 속도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주에서 매년 형성되는 새로운 항성의 수는 그 정점 시기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추세는 역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약 100조 년 후 마지막 적색외성 무리들이 자신의 연료를 다 쓰고 꺼질 것입니다. 적색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작고 가장 절약하는 항성으로 질량이 태양의 8%에서 60%에 불과하며 연소가 극도로 느리고 핵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명이 수조 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우주 항성의 70% 이상이 적색외성이며 그것들이 성광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 결국에는 꺼지게 됩니다. 항성이 꺼진 뒤에는 항성이 원래 질량에 따라 백색외성, 중자성,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남습니다. 백색외성은 태양과 같은 질량 이항성이다 타버린 뒤 잔해입니다.
항성이 수소 연료를 닿으면 외층이 팽창하여 적색거성이 되고 이후 탈락하여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며 남은 핵심이 바로 백색외성입니다. 백색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이 저장한 열량에 의지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식어갑니다. 마치 화로에서 꺼낸 뜨거운 벽돌이 천천히 열을 내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냉각 과정은 극도로 길어서 하나의 백색외성이 배경 복사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식는데 약 1000조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후 그것들은 흑색외성이 됩니다. 차갑고 빛나지 않으며 거의 탐지할 수 없는 암흑 물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는 1370억 년으로 그 어떤 백색외성도 완전히 식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에는 아직 어떠한 흑색외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먼 미래의 예언일 뿐입니다. 질량이 더 큰 항성이 결말은 더욱 격렬합니다. 그것들은 초신성 폭발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며 그 밝기는 잠시 동안 은하 전체를 능가할 수 있고 이후 중자성이나 블랙홀을 남깁니다. 중자성은 밀도가 극도로 높은 천체로 티스푼 하나 분량의 중자성 물질의 질량은 억톤에 달합니다. 그것들 역시 천천히 식어가며 결국 우주의 차갑고 어두운 유적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마지막 에너지원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천체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1974년에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이 아무것도 내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역학적 차원에서 블랙홀은 지극히 느린 메커니즘을 통해 밖으로 에너지를 복사하며 점차 질량을 잃고 결국 완전히 증발합니다. 이 과정을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태양 질량 과만 먹는 블랙홀이 완전 이증발하려면 약 2D의 0이 67개 붙는 연수가 걸립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과 맞먹는 천체의 증발 시간은 그보다 더 길어 약 1D의 0이 100개 붙는 연수에 가깝습니다. 그 뒤로 우주에는 더 이상 어떠한 조직화된 에너지원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은 극도로 냉각된 잔해의 형태로 떠돌거나 이미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붕괴하고 소멸했을 것입니다. 우주에는 점점 희박해지는 배경 복사만이 남게 되며 끊임없이 팽창하는 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며 온도는 절대 영도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이 상태를 물리학자들의 누주의 열적 죽음, 열사, 혹은 더 정식으로 우주의 최대 엔트로피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곳에는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어떠한 온도 차이도 없으며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폭발도 아니고 붕괴도 아니며 그저 영원하고 절대 영도에 극도로 가까운 정적일 뿐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봅시다. 우주의 평균 온도는 2.7켈빈입니다. 우주 부피의 80%에서 90%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허이며 그곳의 온도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모든 은하, 모든 항성은 우주 전체 부피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알려진 모든 생명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성 위에만 존재하며 평범한 항성 주위를 도는 평범한 궤도 위, 평범한 은하의 가장자리 나선팔에 위치합니다. 지구의 따뜻함은 우주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의이며 수많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0섭씨도에서 100섭씨도 사이에 존재합니다. 생명이 의존하는 대부분의 생화학 반응은 약 10섭씨도에서 40섭씨도의 범위 내에서 일어납니다. 절대 영도에서 항성 핵심의 수억 섭씨도, 그리고 대폭발 초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온도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온도 범위는 극도로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는 이 거대한 범위 안에 지극히 좁고 가느다란 선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가느다란 선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1977년 9월 5일, 보이저 1호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목적은 목성과 토성을 비행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속 17km의 속도로 계속 비행하며 계속해서 비행하여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 진짜 성간 공간으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까지 보이저 1호는 태양으로부터 이미 24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현재 인류 역사상 비행거리가 가장 먼 인공 물체입니다.
그것이 날아가는 그 공간의 온도는 2.7켈빈 근처를 유지합니다. 그곳에는 빛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그 어떤 물질도 없습니다. 오직 가끔 날아오는 우주선과 지극히 희박한 성간 가스만이 있을 뿐입니다. 보이저 1호에는 도금된 구리 레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구에서 온 115장의 사진, 55종의 언어로 된 인사말, 35종의 자연의 소리, 그리고 엄선된 27곡의 음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베토벤의 제5교향곡 1악장,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민속음악들이 포함됩니다. 이 레코드는 우주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다른 지적 생명체에게 쓰는 인류 문명의 편지입니다. 만약 언젠가 이것이 발견된다면 발견자는 파도 소리를 들을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사진을 볼 것이며 인류의 웃음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따뜻한 행성에서 온 기록이며 우주의 추위 속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주는 항성시대의 중기에 있습니다. 태양은 수명 과정의 절반 정도를 지나왔으며 약 50억 년의 안정적인 연소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는 여전히 수많은 항성이 타오르고 있고 새로운 항성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으며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의 전체 시간 척도에서 볼 때 항성의 빛으로 가득한 이 시절은 특별한 시기입니다. 저 먼 미래의 우주는 결국 추위와 어둠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수많은 수량급의 시간 뒤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위치는 우주 역사상 따뜻하고 밝고 에너지가 충만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어떤 미세한 온기라도 모두 핵융합의 산물입니다. 이미 46억 년 동안 타오른 항성이 내뿜는 빛이 억 5천만 킬로미터의 진공을 뚫고 지구에 전달된 뒤 대기층의 여과를 거치고 땅과 해양에 저장되어 최종적으로 당신 곁에 도달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호흡하는 공기는 지구대 기층의 일부분이며 수십억 년 생명활동이 축적된 산물입니다. 당신 몸속의 철은 태어나기 전 이미 폭발하여 죽은 어떤 항성의 핵심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 골격 속의 칼슘, 당신 혈액 속의 산소는 모두 항성 내부나 항성 폭발 시 합성된 것입니다. 당신 몸속의 모든 원자는 지구의 나이보다 긴 여정을 겪고 이곳에 와서 당신을 구성했습니다. 2.7켈빈의 우주 배경 속에서 당신의 지금 체온은 37섭씨도 310켈빈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평균 온도보다 100배 이상 높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작고 국지적이며 짧은 열원이며 무한한 추위 속에 존재합니다. 우주의 온기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중력, 핵물리, 화학 반응과 수많은 우연한 요소들이 공동으로 창조해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시간상으로 짧고 공간상으로 희귀합니다. 지금 창밖의 밤하늘을 남아 깊었을 것입니다. 도시의 불빛은 아직 밝거나 혹은 이미 천천히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워있는 침대, 당신이 덮고 있는 이불, 당신이 느끼는 온도는 우주에서 지극히 보기 드문 존재 상태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늦추세요.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당신은 그 어떤 복잡한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작은 온기 속에서 잘 쉬십시오.